네, 안녕하십니까. 고시행정학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의 발달을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미국 행정학을 이야기할 텐데 간략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관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행정학의 기원을 기본적으로 관방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기본적으로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했다. 요건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절대군주 국가가 형성되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및 중농주의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절대군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국왕에게 군대와 세금이 한꺼번에 확보된 국가가 절대군주 국가입니다. 중세 봉건 국가에서는 영주가 각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전쟁이 나거나 필요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왕 밑으로 가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영주들이 걷어서 왕에게 일정 부분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왕이 군대와 세금 걷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졌고 그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매년 싸움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싸움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힘을 어딘가에선 써야 되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서 식민지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중상주의라고 하게 되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때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와의 무역입니다. 식민지와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잘 발달시켜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 백성들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중농주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서로 뎁다 싸우다가 이제 좀 쉬자, 30년 정도 싸우다 이제 좀 쉬자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말한 국경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휴전선을 그어놓고 독일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이 이 지역이었고 이것을 거의 300개 정도 되는 공국으로 걸레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수도 적을 거고 군인으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을 거고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지키는 것만도 힘든데 해외 식민지는 무슨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자원만이라도 잘 발전시켜서 개발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왕실 재정이라도 제대로 확보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관방학입니다. 그래서 관방학의 기본 사상을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복지국가는 20세기나 가서 나오는 거죠. 이때의 복지는 누구의 복지냐? 군주의 복지입니다. 이게 틀린 보기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반 백성 또는 일반 대중의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 틀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관방학은 시대를 구분합니다. 1727년인데 이때 시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게 되면 빌레름 1세가 대학에다가 강좌를 개설합니다. 할레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관방학 강좌를 개설하는데 그 개설한 시기가 1727년이고 그 전과 후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후 문제 나올 때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분화되지 않았다 해서 분화되었다로 정리가 됩니다. 시대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분화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통합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게 앞이냐 뒤냐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화되지 않았다, 분화됐다. 분화됐다? 그럼 통합된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화된 상태에서 발전 단계는 통합일 거고,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발전 단계는 분화입니다. 쉽죠? 그럼 전기 분화되지 않았다, 뒤에 분화됐다, 이렇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전기는 이 행정이 다뤄야 될 그 어떤 사상적 기초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신학에 있습니다. 신학에 있습니다. 사상적 기초가. 거기에 비해서 후기는 사상적 기초가 계몽주의,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네, 계몽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 백성을 일깨워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키워가자. 계몽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도 배웠던 상록수, 예, 그 농사짓는 지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신학, 후기는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또 틀게 썼네.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이 전부 왕 겁니다. 왕자 겁니다, 그냥. 기본이. 예. 국가재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하는 것이 후기입니다. 학문들도 분화되지 않은데 그 다음에 학문들도 분화가 됩니다. 국가재정의 창설과 유지는 정치학과 경찰학이고, 국가재정의 유용한 사용은 재정하게 한다. 이렇게 학문을 구분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따로 구분하실 필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미분화됐다, 분화됐다. 왕실재정, 국가재정 구별되지 않았다, 구별됐다. 신학이다, 계몽주의다. 그래서 만일 시험 문제가 굳이 나온다면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관방학의 전기 후기로 나눈 계기가 뭐였느냐? 예. 대학의 관방학 강좌 개설했던 거. 언제나 1727년. 전기의 특성이 아닌 것 어느 거냐? 뭐 신학이 기본이다, 무슨 구분되지 않았다, 미분하다, 분화됐다, 뭐 어쨌든 구분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후기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에 걸출한 학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유스티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드는데, 이 경찰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범인체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 경찰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대 구분 되셨습니까? 네, 슈타인건 빼고. 그래서 관방학에서는 하여간 정리하실 것이 기본적으로 행복 촉진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니다. 단 일반 국민 백성이 아니라 군주를 위한 것이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엽에 발전했던 거다. 그 다음에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리고 후기에 유스티라는 사람이 말한 경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국가재정의 유지 및 늘리는 것.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년까지인데, 그러면 18세기 말 와서 19세기로 이제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행정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유스티가 만든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치와 행정으로 구분했다.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행정으로 구분했다. 정치라는 게 뭐가 있는가? 내용 자체는 여러분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언제나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헌정과 행정은 상대적 우위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뭔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헌정이 우위고, 뭔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이 우위고, 그래서 상대적 우위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틀린 보기로 제일 많이 나오죠.
슈타인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겁니까? 헌정의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서로가 각자의 하는 일에서는 우위에 서 있는 겁니다. 헌정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 관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타인은 행정의 영역을 이렇게 5가지로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비슷합니다. 외무행정, 군무라고 하는 것은 군대 행정이죠. 재무행정, 법무행정, 내무행정. 요거 이제 중요한 특징은 전부 무자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보기로 잘 넣는 게 뭐가 있느냐. 교무행정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틀린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면 우리가 주로 19세기의 입법국가에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봤던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이거 생각 안 나십니까? 내무행정이 치안이죠. 국무행정이 국방이죠. 외무행정이 외교죠. 조세가 재무행정이죠. 이 모든 것을 19세기는 입법국가니까 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행정. 이러면 우리가 말한 미국에서 발전한 19세기의 입법국가 행정 영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치안, 국방, 외교, 징세. 그렇죠? 내무, 군무, 외무, 재무, 법무. 교육 이런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적극적 역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치안, 국방, 외교, 징세.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요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슈타인의 행정학은 길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자를 못 키웠답니다. 제자가 없이 안 떠들어주니까 당연히 맥이 끊기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행정학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게 미국 행정학 위주다 보니까 따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 4사람의 주의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끝날 건데, 네. 자, 해밀턴과 제퍼슨은 가장 강력하게 부딪혔던 2사람입니다. 해밀턴은 연방주의자고 강력한 중앙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힘이 세야 된다는 이야기고, 제퍼슨은 개인적 자유를 극대화하려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줄여야 되고 주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권리가 아니고 주정부의 권한을 높여주자는 주권론자입니다. 그래서 해밀턴과 제퍼슨, 해밀턴, 제퍼슨 이런 한쪽만 외우시면 돼요. 해밀턴, 제퍼슨,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중앙집권. 그 다음에 제퍼슨은 주정부 옹호론자, 그리고 지방분권. 해밀턴, 제퍼슨. 해밀턴, 제퍼슨.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 강사 이름이 하현길이죠. 강력하게 보이니까 연방정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저는 하씨라는 것을 내세워서 해밀턴주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밀턴, 제퍼슨 이렇게만 정리하셔서 해밀턴은 연방론자, 제퍼슨은 지방론자, 집권론자, 분권론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밀턴, 제퍼슨. 그 다음에 메디슨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잭슨주의는 잘 나옵니다. 이건 인사행정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메디슨은 잊어먹더라도 잭슨주의까지 외우시고 나머지 하나 보기 모르겠으면 메디슨이라 쓰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건 중립인데 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는데 요건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잭슨은 공직순환을 해야 민주주의 원리가 실천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어서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대통령입니다. 주장에는 뭐라고 하냐,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이지 않아야 썩지 않는다 이런 말 같이 계속 굴러야 이끼, 부패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은 자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엽관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엽관주의,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써놓은 것은 엽은 수렵할 핫, 사냥할 엽이고 관은 관직입니다. 관직을 사냥합니다. 뭘로 사냥하냐?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잭슨주의 나오면 머릿속에 딱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선거는 모두가 4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공무원은 4년마다 몽땅 바뀐다라고 하는 게 역관주의예요. 4년마다 몽땅 바뀐다. 대규모 교체가 이루어진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밀턴과 제퍼슨은 연방주의와 지방주의, 잭슨은 공직을 자주 바꿔주는 역관주의를 강조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현대 행정국가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 행정국가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요거 앞에서 우리 시대 구분할 때 정리했던 것 다시 한번 해서 국가를 이런 말로도 부른다고 하는 용어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이전 우리가 절대주의에 입각해서는 절대국가, 경찰국가, 관원국가. 여러분, 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위주로 가는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오기 18세기까지는 절대국가, 경찰국가, 관원국가라는 말을 쓰고 19세기 근대에 와서는 19세기의 근대라고 와서는 입법부가위에서는 입법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 지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보안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밤에 여러분들은 요즘은 모르시겠지만 옛날 영화 보거나 중국 영화 보면 밤에 징하고 이 딱딱이 갖고 다니면서 불조심, 도둑조심 이거 하고 다니는 야경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경국가라는 게 뭐고, 있는 가장 치안, 국방, 외교, 징사만 하는 거니까 소국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민에 맡긴다 해서 자유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라고 그러면 어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거지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20세기 국가는 현대국가고 행정부가 우위에 서고 소국국가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거고 정부가 뭔가를 주는 겁니다. 급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하는 거고 복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잘 구분하시고, 특히 19세기 근대 국가와 20세기 현대 국가의 구분은 정리를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등장 배경은 어떻게 나누냐? 서구 유럽에서의 등장 배경과 발전도상국, 이렇게 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발전도상국의 등장 배경이 약간 다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에 입법부가 들어서고 뭐 입법권이 세지고 어쩌고 이제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대폭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기업가와 노동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사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이거 행정이 개입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구가 급증합니다. 당연히 인구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거기에 따라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시에 모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택 문제 발생하죠. 교통 문제 발생하죠. 청소 환경 문제 발생하죠. 이런 문제들이 몽창 발생하는 거 전부 행정부가 나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돼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의제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대의제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힌 의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행정 어떤 것을 하나를 해결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와 국민과의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겠다라는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행정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행정이 점차 복잡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담당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알아서 법을 만들어 제출하면 입법부는 그것을 통과만 시켜주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법이라고 하는데, 통법부가 나타남으로써 입법부의 권한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발전도상국에서는 이 발전도상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식민지를 끝내고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1945년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가 발전도상 국가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법국가라는 것은 없었죠. 행정국가의 전환 자체가 없습니다. 발전도상국에서의 행정국가 등장에 현대행정국가의 등장 배경에서 특징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또는 특징인 것은 어느 겁니까?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전환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 국민통합,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한꺼번에 몽창 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정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됐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현대행정국가의 기능은 사회안정기능과 사회변동 촉진 기능이 있다. 안정기능은 치안, 국방, 외교, 과세 이런 것들이 소극적,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변동 촉진 기능은 경제발전, 지역발전, 사회발전, 교육, 건설, 국민적 사회학은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목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보호, 규제, 원호, 봉사 이렇게 나눴고 이 보호 규제를 질서 기능, 질서, 소극적 기능이라고 봤고 원호, 봉사를 봉사 기능, 직접적으로 해주는 기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디목은 보호, 규제, 원호, 봉사. 이건 요즘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따로 생각은 안 하셔도 이 안전 기능과 변동 촉진 기능은 안전 기능만 4개 정확히 외워두시면 다른 건 고민하실 게 없죠. 치안, 국방, 외교, 과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가의 특징에 가장 대표적인 거,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으로 나누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2가지 여기가 있죠. 하나는 다음 중 현대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그러면 질적 특징 골라내면 되는 거고 현대행정국가의 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어느 겁니까? 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의 양적 특징은 다 늘어났다가 특징입니다.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할 공무원 수가 담당할 기관이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공무원 수에는 뭐 파킨슨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예산과 재정이 늘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수가 증가합니다. 공기업은 공적인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요소도 있고 기업적인 요소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잘 속지 않으셔야 될 게 현대행정국가는 20세기입니다. 21세기에 와서 공기업 수는 민영화를 통해서 감소하는 게 보통입니다. 현대행정국가에서는 공기업 수가 늘어났지만 현재는 공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양적 특징 다시 합니다. 기능이 늘어났고 그것을 담당할 기관, 기구가 늘어났고 그 안에서 일할 공무원 수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뒷받침할 돈이 늘어났고 공기업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다 늘어났답니다. 자, 질적 특징은 뭐냐? 전문화 기술화됐다. 기획을 중시한다. 요거 기획은 제가 아까 계획과 기획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계획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고 기획은 스스로 알아서 할 바를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바를 하게 되면 평가가 주로 자기 평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하냐 못하냐의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는 책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통계를 활용해서 좀 더 바른 정책을 세우고 컴퓨터 활용하고 행정의 강력화와 친중앙 집권이 나타난다. 이건 역시 다음 시간에 묶어서 파킨슨 법칙과 더불어 묶어서 광역화와 신중앙 집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킨슨 법칙, 행정의 강력화와 신중앙 집권의 관계, 그 다음에 행정 이론의 등장 순서 1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앞에 행정이론의 기본적인 부분은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